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MB의 논설위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 모임, 수도권의 경우입니다. 수도권. 6인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자정까지 가게들은 영업을 할 수 있고요. 7월에 밤이 밝아진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6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4명이었죠. 15일부터는 8명까지 인원이 확대됩니다. 식당, 노래방 등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비수도권은 또 다릅니다. 비수도권은 인원과 시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지나치게 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뷔페 돌잔치는 16명까지, 콘서트는 5,00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접종 완료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됩니다. Q&A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이제 언론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긴장의 끈이 확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2주간 일단 6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1차 접종자는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인데 축제도 있을 수 있고 포럼도 있을 수 있죠. 행사는 10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공영, 공적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원 제한이 풀립니다. 다음 내용 같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 꽤 많죠. 4분의 1 정도가 백신을 맞은 걸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등산도 가능해집니다. 윤경호 의원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대유행이 간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분명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아마 자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나면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사회 전체 분위기, 피로감 뭐 이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푼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사적인 모임의 인원 제한은 사실상 다음 달부터 풀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임시로 2주일간 6명이고 그다음에 15일 이후에는 8명까지잖아요. 예. 근데 방금 잠깐 앵커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2차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은 거기서 전혀 예외거든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6명 제한이지만 그런 분들이 2분 더 있으면 8명도 가능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4명이다 그러면 10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예. 과거에는 4인으로 제한을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뭐 신고를 하거나 예. 아니면 업장에 그걸 뭐 책임을 묻는 거나 이런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데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각자의 책임으로 이제 가자. 그렇겠죠. 다만 예. 이게 팬데믹,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무분별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확진자와 간접이든 직접이든 접촉 가능성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는 예. 알아서 각자 지침을 준수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 수도권에서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을 해준다. 신현님, 이게 사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경기가 지표들은 나아지고 있었지만은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여러 가지 규제가 7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도 완전히 풀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자영업자들은 뭐 대단히 환영을 할 텐데 그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다가 확진자가 확 늘어날 경우. 예. 특히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 하나가 지금 문제인데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 별다른 지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편안이 완화가 되더라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바이러스 아직까지도 위험에 상존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면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나요? 잘 나가던 윤석열 첫 위기다. 야권에서 엑스파일 거론이 됐고요. 대변인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야권에서 엑스파일이 거론됐고 대변인이 사퇴를 했다. 한번 볼까요?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이른바 엑스파일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이라고요. 김무성 전 의원의 예전에 보좌관 하시던 분인데 방어 불가 수준이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 그러니까 야권 인사가 의혹을 던진 건데 아군에서 수류탄 터진 격이다. 야당 입당 메시지 혼선 뒤에 또 이동훈 대변인이 돌연 사임을 표명을 했습니다. 최재현, 김동연 등판 가시권에 들어왔고 윤 전 총장이 주춤한 사이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짜이는 거 아니냐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X8부터 한번 볼까요? 최경철 의원님. X8이라고 정치권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대선처럼 큰 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너무 봤냐? 어떤 내용이냐? 말만 무성해지는 좀 성격이 있긴 하거든요. 뭐 가족, 장모님 문제, 그리고 부인의 문제, 예. 그리고 자신이 아꼈던 뭐 후배 검사와 관련된 그 용산 세무서장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섞여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집권 세력이 많이 흔들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가 됐을 터인데 지난번 징계 국면에서 그 부분이 큰 카드로 활용성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X파일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예. 윤 전 총장이 정치를 못할 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게 있었다면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을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를 하려고 했을 때 아마 그 부분을 갖고 강력하게 밀어서 징계를 확실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X파일의 효과는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했을 뿐 예. 이것이 확실히 있고 정치를 못할 만큼 강력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X파일의 존재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지만 자신이 열흘 전에 임명했던 대변인이 사퇴했다는 부분은 조금 예. 윤 총장이 뼈를 아프게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금 윤 전 총장은 동맹군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맹을 만들었던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한다는 것은 예. 앞으로 동맹군이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얘기와도 맞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정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 명 떠났다는 것은 그것도 초기에 떠났다는 것은 조금 뼈아픈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부터 정치를 시작하려거든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 항상 사람을 더 많이 불러 모으면서 세를 키우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을 명심하신다면 아마 예선, 본선에서 큰 손해는 보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이 두 가지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엑스파일 관련해서는 사실 송영길 대표가 쏘아 올렸었죠. 그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윤석열 X파일을?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6월 말 7월 초. 음.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예. 그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정이 시점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예. 다른 사항들은 사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 날짜는 대충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충무공 말씀하신 거 네. 총장께서는 입당 문제는 신중하게 산처럼 무겁게 판단해서 행동하시기라는 거하고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까지 보셨습니다. 기사 좀 한번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엑스파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윤 전 총장에게 엑스파일이라고 할 만한 결함이나 잘못이 있었다면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압박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엑스파일이 진실이 아니거나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현 최고위원은요. 아군 지역에서 수류탄이 터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아군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졌다. 동의하십니까? 저게 이제 상당히 미묘한 시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동훈 대변인과 윤 총장이 입당 문제 갖고 서로 의견을 어쨌든 달리한 거잖아요. 예. 달리했는데 그 사이에 임박 고쯤에서 야권 인사가 저런 엑스파일 문제를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파일을 봤다. 뭐 내용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내용을 전하는 건 괜찮은데 예. 판단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랬죠. 예. 소위 말해서 버티기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갔어요.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판단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민감한 반응을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야권에 들어오면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면 방어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예. 국민의힘에 들어가니까 내부에 수류탄을 터뜨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당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윤 총장이 고민하고 대변인조차 윤 총장의 내심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 저렇게 야권에서 수류탄이 터지게 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장성철 소장이 또 다른 반론을 하긴 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내용은 없더라. 예.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내용이 있다 없다에 대한 새로운 신규 증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결정적인 내용은 없다 이렇게만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시기와 관련돼서 상당한 파장을 줄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재원 최고가 이건 야권의 수류탄이 터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저런 엑스파일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사실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야당이 상당한 공세를 취했던 사유들이고 그다음에 여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시즌에서 상당히 공세를 취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 노정이 됐을 법한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입당 문제 관련돼서는 아마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내심과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종국에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동훈 전 대변인이죠. 사임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주말 사이에 신문 내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퇴했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호 영입 인사라고 볼 수가 있죠. 사퇴를 했습니다. 링 오르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이 사진은 윤 전 총장이 광화문에 그러니까 대선 캠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입당 메시지를 단독 드립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윤경호 의원님. 일단 이동훈 전 대변인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당연히 윤 전 총장 어떤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왜 열흘 만에 사퇴를 했느냐? 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건 없죠. 예. 다만 방금 앵커가 지적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동훈 대변인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주변에서 쭉 얘기를 해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결국 그동안에 지적된 그 전원 정치, 본인이 나서지 않고 아주 간접적으로 뭐 이동훈이라는 저 대변인은 그나마 완장을 채워준 점에서는 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사달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과연 언론인 출신의 이동훈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있느냐. 예.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이 정당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 뭐 이런 그 플랫폼에 발을 디딘 게 아니고 순전히 1대1의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네. 지금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동훈 대변인 같이 저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뜨고 나서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나도 같이 일합시다라고 해서 손을 잡은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이동훈 대변인처럼 예. 이렇게 의견 충돌 또는 그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참여했다가 빠져나오는 사태가 아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도 불가피하겠죠. 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실수를 막는 방법은 기존의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겠죠.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 그러나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건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전직 검찰총장이 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사실 높은 지지, 그다음에 현 정부 대통령에 대한 반대 기치를 든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인기가 올라갔는데 예. 그게 결국 제1야당이 입당하기 위한 거였느냐? 이 비판과 비난에 어떤 명분과 논리 이게 잘 포장이 되지 않는 한은 거기서 굉장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예. 없으니까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열린우리당 김성애 대변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그 이유를 이제 본인이 추측을 한번 해본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쭉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인상적인 거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기자 경력 좀 있다고 감히 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김 대변인은 추정을 하는 건데 신경민 의원님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 달라요. 대변인과 만약에 대선 후보라고 지칭을 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생각이 다르다. 누가 누구를 끌고 간다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까? 전 뭐 팩트에 근거한 건 아니고요. 추측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공보팀을 두 사람을 하고 그중에 이제 이동훈 대변인을 위로 세웠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평소에 윤 총장 시절에 저는 정무적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정말로 정무 감각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평가가 여의도 정가에 쫙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픽업을 하면서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택신이 뭐니 해서 장해찬 평론가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였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이동훈 대변인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금방 우리가 싱크로 봤던 저 사달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입당이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서 저렇게 내부적으로 몇 사람 되지 않는 캠프인데 지금 현재 바깥으로 드러난 사람은 20명이 안 되거든요. 이 정도 캠프의 규모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대변인과 본인이 말이 다르고 예. 또 그거 가지고 벌써 시끄러운 잡음이 몇 번 반복이 되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가라사대 정치를 벗어나서 예. 직접 중앙일보하고 KBS하고 몇 군데 언론에 전화를 해서 본인의 목소리로 해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중대한 이 잡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20여 명 정도 수준의 캠프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특히 제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제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실체가 드러났다. 예.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입니다. 윤석열 주춤하자.
대선 페달에 발 올리는 최재형, 김동연. 영상을 먼저 보고요. 관련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하고 야권에서 모두 대선 주자로 거론되시는데요. 여야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의견으로 적절한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의견만. 네,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이 두 분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임박한 것 같긴 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조만간 사임 후에 공식적인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명동성당에서 무료급식을 했는데 여당과는 선을 그었어요. 대권 질문엔 웃음만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최 의원님, 이게요. 입당 시기를 늘 그러니까 정치 참여 언제 선언할 거냐고 입당 어떻게 할 거냐. 입당 시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입당 시기가 중요한 것은 입당을 해서 예선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선에서 탈락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성도 모두 꺼져버리고 그리고 정치를 왜 했느냐는 그런 비난에도 시달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예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 세력이 방출한 선수 3인방들이 예.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군침을 많이 흘리는 후보인데요. 왜냐하면 스펙이라든가 인생 예. 스토리 이러한 측면에서 윤 총장보다 오히려 낫다는 그런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많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가장 큰 핸디캡은 윤 전 총장과 달리 집권 세력과 싸워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윤 전 총장은 거의 1년 넘게 집권 세력과 갈등을 빚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대판 싸웠죠. 예. 그렇게 대판 싸우면서 맷집을 길렀던 사람이 윤 전 총장이고 지금 김동연 부총리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맷집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저분들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과 비교했을 때 조금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다다익선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다다익선 전략을 갖고 갈 만큼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인지 저는 다다익선 전략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원톱 전략으로 갖고 갈 것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빨리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선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 30% 넘는 후보를 이미 점찍어둔 국민의힘이 또다시 다다익선 전략으로 갔다가 다시 원톱으로 돌아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지 않느냐. 네. 저는 전략을 지금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유기찬 변호사님 이렇게 후보가 많다는 것이 실제 대선에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흥행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받죠. 그런데 네. 이제 저렇게 많은 후보의 경쟁 양상이 만약에 또 개파 논쟁으로 가게 되면 지금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모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이 지지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최재형, 김동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일단 제일 전제가 돼야 되지만 예. 그에 못지않게 당원들의 지지가 전제가 돼야 되고 예.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직이 또 어느 정도 물론 이준석 대표 효과도 있겠지만 조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조직이라 하면 사실 당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도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에 입당하기 전에 몇 명의 의원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지지를 확언하느냐에 따라서 입당 여부터 시기가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현 정부와 뭐 척을 지른 정도는 윤석열 총장과 다르지만 예. 어느 정도 원칙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현 정부가 갈등을 빚었단 말이죠. 예. 근데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갈등을 빚었다기보다는 뭐 어떤 소신 행보를 약간 했다 정도. 그래서 이분의 색깔이 과연
현 정부와 차별적 색깔이 부여되고 있느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층을 어느 정도 끌어내느냐는 사실은 불확실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도 이준석 대표와는 약간 결이 달라요. 본인은 이게 유쾌한 반란이라는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예. 아래로부터의 반란이거든요. 유쾌한 반란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이지만 이분은 사실은 승자 독식을 좀 막자는 약간은 지금 결이 달라서 이것을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수사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 입장에서 보면 2020년도 10월 달에 고발을 당했단 말이죠. 감사원장 직무 수행 중에 원전 그 감사 관련돼서 직권남용하지 않았냐. 2020년도 10월에 고발당해서 11월에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올해 5월 달에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보복 수사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대선 행보와 또 맞물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당내 입당하게 되면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간의 합종연행, 지지세 이런 거에 따라서 당내 분란의 요소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저런 뭐 걸출한 분들이 들어와서 흥행을 주도하게 되면 예.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대권 창출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평이 많습니다. 예.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원장 관련한 내용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조간에서는 이달 사퇴 가능성, 대선 등판 빨라진다. 현직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를 참여를 한다면 사퇴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분도 아직 공식적인 조금 뭐 소통 채널일까요? 언론 채널이 없기 때문에 측근, 지인 등을 통해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시점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윤경호 의원님, 글쎄요. 이번 대선에 좀 특이한 점이 야권의 후보로 분류되는 분들이 현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하셨던 세 분이나 지금 분류되고 있다. 그렇죠. 라는 게 좀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기치를 들었느냐 아니면 비판적이냐 예. 아니면 뭐 소신 있게 뭔가 하다가 내침을 당했느냐 뭐 아직 현직에 있는 분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제1야당 안에 얼마나 후보가 없으면 이런 분들을 끌어가서 컨벤션 효과를 운운할까. 근데 중요한 건 전 저런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런 분들이 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야죠.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체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똑같은 행위라고 보기에는 먼저 거쳐야 될 절차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내가 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명분을 그럴듯하게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봐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제 정치 철학, 제 정책에 대한 입장, 방향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도저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와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래야 저분은 국민의힘과 성향이 맞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중도에 어느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 정치 세력과 맞을 거라든지. 근데 그런 거 없이 오로지 반문재인의 기치하에 반사 이익만으로 나도 정치를 하겠다. 나도 정치를 할 것 같다.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자칫 사상누각에 끝나버릴 수 있다. 예. 정말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아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기자들이 질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야권으로 갈 건지 여권으로 갈 건지 정했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정치를 하겠다는 분에게 갈 수 있다? 그게 과연 장점인지 아니면 그건 단점인지 저는 그건 장점은 결코 아니다. 예. 아니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예. 저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데려가면 그게 컨벤션 효과에 도움이 될 거다? 예.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원칙 이런 것도 없이 가면 좀 그게 바람직할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여권 인사냐, 야권 인사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여권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건 그분의 생각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신경규 위원님 말씀한 거 이어가지고 정치 경력이 전무하신 분들이 일단 정치 참여의 의사는 어느 정도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경선이나 본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나온 세 분들이 탄압과 핍박에 저항을 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수준이고 세 분이 공통적인 것은 가라사대 정치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특징이 있는데 과연 금방 윤경호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내 정치는 그러면은 뭐냐? 이거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 또 아마 상당 기간을 기다려도 나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당내로 그게 국힘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당내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파벌들 간에 얽히고 설킨 지금 그런 증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도로 당 후보 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이분들은 그냥 흥행의 어떤 도구의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장기적 분석이나 전망이 가능합니다. 예. 최재형 원장을 두고 어떤 신문에서 이제 플랜 B를 얘기를 했는데 벌써 또 플랜 B를 나올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다음 기사까지 한번 볼게요. 최재형 원장 관련해 가지고. 뭐 같은 내용인데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저쪽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왜 최재형 원장을 주목하느냐, 야권에서. 야권에서는 최 원장을 매력적인 대선 후보로 보는 이유 중 큰 부분은 그의 휴먼 스토리 때문이다. 최규철 위원, 사실 최 원장의 휴먼 스토리가 많습니다. 부친 얘기도 그렇고 아들을 입양한 것도 그렇고 살아온 이력도 그렇고요. 이게 대중들에게 좀 공개가 되면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년공 출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휴먼 스토리만큼 강한 스토리를 가진 후보가 야권에도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자꾸만 소환하고 호출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예. 최재형 감사원장은 부산 경남 출신이죠. 부산 경남은 최근 여러 투표에서 보면 스윙보터 역할을 했습니다. 여당 쪽에도 갔다가 야당 쪽에도 갔다가. 예. 그렇다면 부산 경남에서 확실한 후보가 하나 나온다면 부산 경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야당 후보에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큰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은 겹치는 이미지가 누가 떠오릅니까?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상당히 겹치는 이미지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본다면 결국 공무원 출신으로서 본선에 올랐을 때 예. 아니면 경선 예선 과정에서 결국 얼마나 지구력을 갖고 인내력을 갖고 버틸 수 있을까. 예. 그러한 의구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를 낮춰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아닌 분이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도 윤기찬 변호사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검증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 이 세 분이 만약에 현실 정치판으로 들어왔을 때 상대 진영의 공격이라든가 비판 이런 거를 감내하고 해명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필요한 역량인 거잖아요.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 검증의 칼날이 여권에서 오는 거는 당연히 예. 예상을 하겠죠. 그런데 야권에서도 오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야권에서 오는 그 검증의 칼날을 피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당 시기 내 입당 여부를 고민하는 것 같고 나머지 두 분의 경우에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권에서 지금쯤이면 여권 유력주 그 대선 주자가 청와대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각 세우는 분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반사적 효과를 좀 얻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특히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경제정책과 이 부분은 원래는 묻혀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경제정책의 담당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경제정책에서 다른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언행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비판하거나 하는 여권의
대선 주자가 사실상은 없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 원래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김동연 부총리 등의 현 정부에서 경제 수장을 지내고 나오신 분이거나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묻혀야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좀 몇 달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선룰이 정리되고 여당에 그다음에 특정 대선 주자가 이제 추려지고 하다 보면 각을 세운 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김동연 전 부총리가 했던 목소리하고 같은 얘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희소성 내지 차별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시점이 지나봐야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상 국민의 의미 있는 지지율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검증은 사실은 이 두 분에 대한 검증은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달리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 미래 비전에 대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특히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네. 그 비전이 과연 본인의 공직 생활과 부합하느냐, 본인이 여태까지 경제 관료로서 해왔던 것들과 부합하는 비전을 내놓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기다리고 있겠죠. 예. 여권 후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 대선 출마 시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23일에 출마를 선언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꽝 잡는 매라고 표현을 했었죠. 꽝은 윤 전 총장이고 매는 본인을 가리킨 겁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깃발 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슬로건이 이제 사람이 높은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임종석 전 실장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 주자가 9명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라라고 또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저도 점검을 하고요. 또 뭐 나온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준비 태세도 있어야 되고 뭐 점검할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달을 넘깁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달 안에는 어쨌든 결정을 내리시겠다. 한마디로 꽁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지휘 감독자이니까요.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꽁 잡는 매다. 언론의 긍정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정동의 그 초롱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기사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람이 높은 세상이 슬로건입니다. 이게 근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일단 제일 먼저 내세우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꽁 잡는데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윤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슬로건이 어떻게 보면은 추 장관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높은 세상. 저것만으로는 무슨 뭘 지향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고. 꽁 잡는 매는 제가 보기엔 뭐 본인은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건 약점 중에 약점이죠. 왜냐 추미애를 떠올리면 반드시 윤석열이 따라 나오니까 윤석열을 키워준 역할밖에 뭘 했느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성적인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그 다른 쪽에서는 그 열성적인 지지층에 거의 뭐 버금가는 정도의 절대적인 이 싫어하는 층이 있다. 이게 정치인에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선 후보는 결국 누가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끌어안는 싸움에서 이기느냐 이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양파전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0%의 득표 그거 소용없어요. 마지널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다른 후보들이 30%라면은 결국 이 후보는 유효 득표로만 따지면 34%를 얻어야 33, 34, 100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명이 나왔을 경우는. 그러니까 나머지 1%라는 것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건데 저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최재형, 뭐 김동연, 뭐 윤석열 마찬가지고요. 지금 추미애든 아니면 뭐 여권의 9명까지 채워지는 이 후보들이든 제가 나와서 저렇게 추상적인 사람이 높은 세상 이런 거 말고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제가 대선에 나오려고 합니다. 전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언하고 난 뭐 이래서 점점점 그다음에 정책은 나중에 내놓겠습니다. 그거요? 글쎄. 하여튼 뭐 차별성을 그렇게라도 해서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신년 글쎄 예전 대선과 비교하면 좀 늦은 겁니까? 이런 현상이? 이번 대선은 좀 특이한데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대선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처럼 복잡하고 또 하여튼 뭐 양상이 전에 대권 양상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추미애 전 대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모두 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기의 문제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꽝 잡는 매라고 나오는 건 또 좀 특이한 경우고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기억에서 아무리 되살려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선은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굉장히 특이한 아주 특이한 대선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는 이제 시기 조절을 하다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게 맞춘 것 같은데 글쎄요 윤 총장 재직 시절에 장관 재직 시절에 제대로 대응을 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뜨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렇게 윤석열 지금 이 후보 아직 후보는 아니지만 후보로서의 1위 후보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꽝 잡는 매라는 거하고는 다른 시각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추 전 장관의 이 대권 선언이 뭐 여러 가지 지금 평가를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도 추 장관 관련 기사인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경호 의원께서 이제 중도 확장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입니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추 전 장관의 출마가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중도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움직임과는 추 전 장관이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치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 전 장관에 대해서 여당에서 떨떠름한 이유는 꽁 잡는 매라고 했는데 여당 내부에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 전 장관이 꽁을 갖다가 봉황을 이미 만들어놨다. 봉황을 만들어놓고 자기가 매가 어떻게 봉황을 잡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 전 장관이 나와봐야 당에 특별히 도움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추 전 장관이 지금 지향하는 바는 계속해서 과거 지향적이거든요. 지금 집권 세력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과거만 파다가 미래를 못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이란 것은 전망적 투표를 하는 것이 대선입니다. 사실 지방선거나 총선은 회고적 투표가 많은데 미래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키우고 국민들을 배부르게 만들 것인가 이런 미래를 심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키우는 것이 대선인데 추 전 장관이 지금 말하는 것은 과거의 꽁에 얽매여 있는 과거적 투표에만 지금 올릴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사람 사는 세상 저것을 계속 들고 나오기 때문에 친노 친문의 적자로서 내가 나왔다는 것을 내세울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아마 뭐 저희가 예전에 운동회 때 뭐 100m 달리기에서 3등 안에 들면 공책 뭐 한 권을 받아갔듯이 공책 한 권 정도는 받아갈 것이다. 1등은 3권을 받아가겠지만 아마 빅3 안에 들 겁니다. 왜냐하면 친문과 친노는 그만큼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하는 진정한 자양분을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조금 뜰떠름하고 뭐 예. 어떤 사람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추 장관께서 좀 예.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슬로건과 이제 선언 날짜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후에 또 추 전 장관이 어떤 메시지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들이 정책 구상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 상황이 주말 사이에 가장 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내용 때문이죠. 경선 연기 어떻게 할 것이냐. 경향신문에서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이면 결정이 된다. 원래 그러기로 했었는데 결정을 아직까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 개파 명운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의원총회가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명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계에서는 의총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맞섰었죠.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총 열기로 하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대선 후보자들이랑 말씀을 나눠보셨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본회의가 끝난 시점이나 적정 시점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총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다시 경선 일정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유기찬 변호사님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쪽과 원칙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이게 한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반반 그래서 뭐 최고위원회 지도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사실은 표결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마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정대로 그냥 예정대로 가는 걸 예. 원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의원총회에서 표결해서 결정하자 이러면 쉬울 텐데 그걸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66명이 의원총회 소집력을 했지만 사실은 그 66명이 그칠 것이 아니고 당내 의원의 성향을 분석을 보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 결정하기는. 그래서 아마 요식행위로 의원총회에 찬반 토론을 거친 이후에 결정을 할 것인데 예.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그 지사 측에서 이거를 인정하지 용인하지 않으면 이걸 당무위원회 결정해가지고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1위로 가고 있는데 압도적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분 자체도 사실은 이전에 냈던 명분과 달라요. 이전에는 왜 9월 달에 하게 됐냐면 정기국회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국감 있고 정기국회 충실화를 위해서 미리 뽑아놓자. 이렇게 명분을 내걸고 국회 정상화를 내걸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흥행을 위주로 한다. 흥행이란 것은 민주당의 이익 아니겠어요? 근데 국회 정상화는 국가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께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흥행은 성공하되 표를 잃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명분면에서 이재명 지사를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 말은 코로나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자별로 유불리 아니겠어요? 그런 당내의 문제 갖고 국회 정기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이전에 내세웠던 명분을 그걸 되엎을 수 있겠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물론 이게 연기는 할 수 있어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흘러가는 주말 사이인 거 보면 의총을 열어서 일단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은 찾고 결정은 최고위에서 그냥 예정대로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을. 지금 송영길 대표의 생각은 뭐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의총 사안이 아니다. 이건 당의 사안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 주자가 지금 9명이 된 건데 예. 9명이 합의를 해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특히 강한 대선 주자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당 대표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의총에서는 투표나 표결이나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결국은 의총에서 난상 토론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로 가고 있고요. 내일 의총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내일 이후에 어느 시점에 결국은 그렇게 갈 거고 지금 최고로 송 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또 당원 당규의 원칙을 버릴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압박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송 대표의 생각은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66명이 의총을 요구했잖아요. 네. 주말 사이에 숫자가 지금 늘어서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총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의 생각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선 예정대로 치를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주변의 얘기인데 최문순 강원지사에게도 23일인가요?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예정대로 치르는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요. 대선 주자들과도 통화하고 회동도 하면서 경선 연기에 관련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윤경호 의원님, 만약에 이게 경선 연기하는 연기하자는 의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좀 후유증이 좀 남을 수도 있겠는데요. 결정을 못 할 거요. 예를 들어서 의총에서 표결을 해서 다수가 나오는 걸로 결정을 하겠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행대로 간다. 이거는 결정은 아닌 거죠. 그걸 뒤집어야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까 뭐 다른 패널들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단지 흥행을 위해서 좀 늦추자. 이거는 아마 대외적인 명분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아마 더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특정한 세력이 반대를 하는 걸 뛰어넘어서 지금 9명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박용진, 추미애 이 두 분도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쪽이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걸로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논의는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왜냐?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민주당이 불리하구나. 지금 흥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지금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게임 시작하기도 전부터 야 우리가 좀 불리하니까 룰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비춰지면 김부터 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 논의는 가능한 빨리 매듭 짓고 결정이 되면 모두 다 그냥 따라가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해법인데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신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굉장히 의원들이 의총 요구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새가 좀 불리게 된다면 최경철 의원님 글쎄요. 후보 간의 이런 경선 룰, 뭐 시기 등에서 늘 그런 갈등이 있어 왔는데 예년 대선과 비교하면 지금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그게 좀 정도가 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내홍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연 우리 식구 맞느냐. 결국 이 사람은 우리 식구가 아닐 수도 있다. 굴러온 돌이다. 결국 이 당의 적장자 그리고 주 세력은 누구냐, 정체성은 어떻냐, 여기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가 과연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인사인가,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 닥칠 폭풍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한번 바꿔볼까? 그렇다면 이 판을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도를 한번 바꿨을 때 닥쳐올 폭풍우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제도를 바꿔서 원래 공천하면 안 되는데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뭐 대통령 표현대로 죽비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돌파구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전부 다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이번에 한번 수용해보면 어떠세요? 이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설득이 안 된다면 제도를 바꾸기는 힘들다. 그 뒤에 다가올 후폭풍이 또 너무나 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당이 빗발친 공격을 할 수 있다. 왜 꼬투리를 잡힙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최경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재명 지사를 아직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하기엔 좀 마음의 준비 이거 좀 안 돼 있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이제 친문들에 대해서 구애를 지금 각 주자들이 다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하게 아예 뭐 슬로건까지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가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도 지금 현재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요.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물어보니까 이건 뭐 하면서 얼버무리고 MMO 화법으로 해서 넘어가고요. 친문의 신경을 거스리는 현안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눈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친문들이 아직 이재명 지사한테 마음을 다 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읽히는 거고요. 또 당 한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옛날에 NGO 활동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전력 때문에 과연 불안한 후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매우 의심스러운 시각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이제 경선 연기론하고 겉에 포장은 경선 연기론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면에 수면 밑에 흐르는 어떤 한 기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선 연기론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코로나, 그 두 번째는 이준석의 어떤 파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윤석열 등등 여러 야권의 후보들이 지금 운집하고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대선판이 여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경선을 연기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지금 압도적인 1위 후보로 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에 흐르는 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기사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선 연기가 거론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국일보에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과거 결과는 그때마다 달랐다. 역대 사례로 본 180일의 정치학이라는 가제목을 달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원대로 선출 후에 아주 오랫동안 좀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18대 대선 때는 경선을 미뤘었는데 오히려 패하기도 했었습니다. 흥행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갈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보면은 딱 늘린다고 해가지고 경선을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승리로 유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 입장에서 보면 결코 당에 유리한 결과를 항상 도출을 시키지는 않는다. 연기하는 것이 이런 취지의 기사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결정적으로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워낙 지지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여타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6명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6명 안에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일단 1차 컷오프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선에서 보면 이제 결선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50%를 넘지 못하게 되면 1, 2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아직까지 접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진 시간만 있다면 나중에 여타 후보들의 지지층이 결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반이재명 정서에 편승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여타 후보들의 지지율 사이에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겠지만 만약에
결선에 올라가시는 분이 이런 여러 갈래인 지지층을 흡수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본 경선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놔야 되겠다. 예. 아마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야당과의 협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속도가 붙고 내용도 있을 것이냐는 얘기인데 이제 돌아왔으니까요. 국내 현안들 보고받고 전국 구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부분도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요. 민생 회복을 점검할 것이다. 또 하나의 관심권은 이벤트가 이건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윤경호 의원, 이것도 이제 37인가 6의 신임 당대표, 야당의 당대표, 젊은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못 보던 풍경. 글쎄요. 근데 1대1로 만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통상 저런 다자회의, 국제회의, 해외 순방 갔다 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이유로 여야 대표들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여야 간에 1대1로 만난다. 대통령이 지금 뭐 송영길 대표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1대1로 만나는 건 축하 의사 전하는 거 정도로 그치는 거 아닐까 싶고요. 지금 여야 간에 뭐 그렇게 첨예한 현안이 막 충돌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전국이 경색된 상태도 아닌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남아있는 1년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레임덕 얘기하는데 이때 결국 마지막 이 정부가 그래도 굴러가고 있다, 가동되고 있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그나마 남아있는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첫째는 역시 코로나 방역인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난번 선거에서 뭐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이 뭐 좀 완화가 되든 아니면 뭐 더 뭐 유지가 되든 어찌 됐든 간에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하다가 이제 못 하겠다고 손을 놔버렸다. 이런 식의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게 남아 있는 기간 중에 저는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요. 다음 내용은 탁현민 비서관이 이제 SNS에 올렸다는 것이 조금 일각에서 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순방의 암호명과 1호기 내부 사진을 개인 계정에 올렸다는 겁니다. 순방 홍보위에서 국가기물을 노출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청와대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암호명,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을 갈 때마다 그게 붙이는 암호명이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굉장히 많은 유무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외에 특히 우리하고 지금 대치점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아마 탁비서관 얘기가 맞을 겁니다. 해외 언론에도 보면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 끝나고 나서 그 암호명이 유수한 언론들에 되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명은 뭐뭐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국내 상황하고는 뭐 다르다 이런 반론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게 뭐 이렇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탁비서관이 이런 종류의 사고를 가끔 잘 내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비서관이 이게 이제 민간이 아니고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비서관인 만큼 이런 일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좀 신중하게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뭐 브리핑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탁비서관의 처신 문제에 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저기 사진 보면은 이제 1호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도 직무를 봐야 되니까 회의실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뭐 공개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보다도 최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SNS에 소통하는 라인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에 공개를 했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탁 비서관의 의도는 적은데 G7을 갔다 왔는데 언론이 너무 안 써줬다. 이번에 지금 과자, 빵 뭐 엄청나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언론이 그것을 하나도 안 써주니까 답답해서 지금 저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게 답답한 나머지 오바를 했다는 거죠. 저희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서 저는 그 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해야지 탁 비서관이 개인 자격으로 페이스북에 저렇게 많은 정보를 흘리고 뭐 자화자찬을 한다는 것은 어떤 국민이 봐도 탁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인데 소통 비서관으로 바뀌었는지 의문의 여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자꾸만 그 업무의 혼선을 빚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빚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탁 비서관인데 저는 국민들에게 좀 걱정을 끼치는 것을 탁 비서관이 이제 정권 말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변호사님 짧게요. G7 성과에 비해서 언론 보도가 좀 적고 관심이 대선 주자에 간 거는 있었죠. 근데 본인의 업무는 아니죠. 저게 비밀을 공개하는 것인데 상급 비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거를 비밀 해제를 했는지 해제가 안 됐으면 비밀 공개할 때는 보안심사위원회 그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탁 비서가 좀 해명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호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안 검토상에 문제 없는 사진을 공개해 왔다. 이번 사진에도 보안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6월 21일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상훈 앵커가 돌아와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